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또 있습니다. AI 카메라가 공이 아닌 대머리 심판의 머리를 따라갔습니다. 지난 주말 스코틀랜드 리그팀인 인버네스 캘리도니언과 에어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중에 카메라가 경기에 굴러가고 있는 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제 줌업했는데 그 이유가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심판을 잡았으며 이번 시즌 특히나 코로나 시기로 모든 스포츠 및 축구 팬들에게 TV 방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리그 협회들, 그 다음에 클럽들, 그 다음에 방송사들이 새로운 중계 방식을 찾고 있고, 지금은 뭐 직접 사람이 중계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시점을 이제 공에게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중계를 할 수 있는 걸 좀 약간 뭐 기술이라고 해야겠죠? 중계 기술? 그런 걸 이제 뭐 쓰나 봐요. 현재 이 중계 기술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서도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독일도 조금씩 그런 중계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뭐 이런 중계 방식을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을 도입했고 이런 자동화된 카메라로 완전히 다 지금은 정착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대머리 심판이 있어가지고 뭔가 카메라가 포커스를 공이 아닌 사람 머리에 잡게 되면서 약간의 중계에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아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사실 뭐 도입하려고 도입하는 거 아니라 사실 정확히 따지면은 코로나 시국에 뭐 이제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갑작스럽게 도입하다 보니까 뭐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 방안들이 뭐 문제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실수는 나왔지만 이런 실수가 나와야 고칠 거 아닙니까 또 그죠? 네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그냥 약간 뭐 방식의 기사여가지고 잠깐 가져와 봤어요. 네. 하메스가 이 저번 뉴캐슬 경기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에버튼의 안첼로티 감독은 하메스가 이 뉴캐슬 홈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때 작은 문제 때문에 결정을 한다라고 그 전에 미리 밝혔고 그것은 불알 부상입니다. 네, 불알에 공을 세게 맞아가지고 뭐 터진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그쪽에 이제 뭐 아무래도 그쪽이 항상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조금만 이제 아파도 좀 남성들은 좀 이제 운동하는데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하메스가 조금 그쪽에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에버튼이 뉴캐슬 경기 때 하메스를 쓰지 않았는데 이날 하필이면 하메스가 안 나오고 나서 뉴캐슬에게 2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에버튼이 시즌 초반에 완전 좋았던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밀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날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2대1로 패배하게 되면서 또 에버튼도 시즌 첫 번째 로의 2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 도르트문트의 풀백 메니에인데요. 메니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유계약으로 도르트문트에 합류한 29살의 메니에가 새 클럽에서 적응 문제를 겪고 있고 도르트문트의 서포터들은 이 메니에 실력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으며 메니에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는 SNS 상에서 모욕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욕이겠죠 뭐. 이런 상황을 인식한 도르트문트의 초아크 단장이 메니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온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이라는 게 이번 시즌에 이제 첫 시즌이고 팀이 적응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변론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이래저래 메니에가 도르트문트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나갈 때도 뭐 팬들이 뭐 또 가라 가든지 말든지 막 약간 이런 그 스탠스였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로 가긴 갔지만 최근에 모습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한국 팬들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진이 옛날 건데 호날두가 이제 코로나 양성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최근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날두가 이 테스트를 다 수행했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19일 만에 치료가 되었으며 더 이상 집에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주말에 열렸던 스페지와의 경기에서 선발은 아니고 후반 60분에 교체로 들어와서 골까지 넣으면서 팀의 대승을 또 이끌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호날두 선수를 뭐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합니다. 메시 팬이기 때문에 뭐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싫어해요. 네, 안 좋아요. 네,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되고 건강해야죠. 선수한테 뭐 좋다 싫다는 말을 해도 돼도 이제 뭐 저 선수 다쳐라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음성 판정을 받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와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치지 말아야지. 아프지 말고. 이 셀타비고의 주장인 우고마요가 이 주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우고마요는 현재 셀타에서 좋지 않은 폼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시즌 이 셀타비고의 가르시아 감독은 이 우고마요가 팀을 떠나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떠나진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우고마요를 비롯한 측근들이 많이 화가 나 있으며 이번에는 팀에서 주장직까지 박탈시켰다고 합니다. 주장 박탈의 이 가르시아 감독과의 불화가 가장 큰 중심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안 좋을 대로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젠 셀타비고의 케빈 바스케스나 카레이나 이 선수들이 우고마요 대신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새로운 주장에는 아스파스가 아무래도 셀타비고의 뭐 핵심 자원이기도 하고 중요 자원이기도 하고 이 팀의 가장 유명한 스타기도 하고 리버풀에 잠깐 있었지만 아무튼 아스파스가 될 거고 이 아스파스를 보좌해줄 그 주장단에는 이제 맨시티에서 뛰었던 또 놀리토 그다음 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이 데니스 수아레즈가 이 주장단에 같이 명단에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고마요가 주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지금 현재 팩트예요. 아스파스가 되겠죠 뭐. 사실 뭐 또 쓸 선수가 딱히 없고 주장에 아스파스가 딱 어울리는 선수긴 하죠.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다시 한번 외질 질문을 받았고 그 외질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나는 외질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스날의 감독 아르테타가 외질의 선수 생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했으며 외질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차분하게 생각하고 많은 걸 아스날에 줄 수 있는 많은 걸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었고 공정하게 생각을 했으며 외질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가 다시 아스날에서 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아르테타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최대한 외질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뭐 자신의 입장에서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외질에게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대했으며 나는 축구 클럽에 소속된 감독이고 외질은 하나의 축구 클럽에 그 소속된 선수고 지난 몇 시즌 동안 외질이 아스날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였고 잘해준 건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걸 또 존중하기도 하지만 나는 팀과 클럽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감독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감독직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외질을 뭐 리그나 유로파리그 명단에 넣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공평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질에 대해서 아직도 뭐 기대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기대했거나, 그리고 결국 빠진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짧게 봐야겠다. 솔샤르는 명장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솔샤르가 맨유 OT에서 자신의 맨유에서의 100번째 경기를 치루었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의 성적은 퍼거슨보다 높고 무리뉴보단 낮습니다. 네. 1986년 11월 달에 부임한 퍼거슨은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감독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평가되고 있지만, 퍼거슨이 처음 왔을 때는 성적이 딱히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잘릴 뻔했었던 퍼거슨이었지만 1990 시즌 FA컵 우승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고, 이 순위표를 보면은 이제 1위는 어니스트 맹그놀로라는 사람이 1903년부터 1912년까지 맨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감독이고, 2위가 무리뉴입니다. 무리뉴가 2016년에 취임이 돼가지고 뭐 자기 입으로 말했었죠. 최근 맨유 커리어 중에 나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다. 날 무시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을 했던 사람이죠. 네. 하지만 무리뉴는 2018년도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맨유와 지금의 맨유 환경이 극과 극 아닌가요? 맞죠. 극과 극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만 보면은 솔샤르가 퍼거슨보다 위에 있지만, 이 표는 아시겠지만 부임하고 나서 100번째 경기의 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승률 퍼센테이지로 이제 맹그놀로 사람이 이제 64%, 무리뉴가 62%, 솔샤르가 56%, 바날이 52%, 버스비가 이제 또 52%고요. 그죠? 예. 애킨슨이 51%, 퍼거슨이 이제 48%입니다. 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은 지원되는 과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져온 거는 현재에서도 약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진짜로 솔샤르가 퍼거슨 낫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냥 놀림감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냥 야 맨유 뭐 놀릴 거 없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럼 이제까지 역대 감독들 100번째 경기 승률 좀 한번 보자 했는데, 이제 승률이 이제 솔샤르가 역대 감독 3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무리뉴 2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기사가 해외에서도 나오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정말로 뭐 무리뉴가 솔샤르가 뭐 퍼거슨보다 낫다 이런 거를 뭐 주목하고 싶은 건 아니죠. 거기서도 이제 뭐 어떤 가십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것 뿐이지. 하지만 뭐 기록 자체로는 팩트긴 하니까, 네. 뭐 기록을 뭐 지금 조작한 건 아니니까 팩트긴 한데, 퍼거슨이 왔을 때는 이 팀을 재건하는 과정에서의 정말 1등 공신,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맨유에 있으면서 수많은 커리어들이 있는데, 뭐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부임되고 나서의 100경기까지의 그냥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1903년에 맨유 감독했던 사람이 기록까지 가져왔는데, 응? 이게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2020년에 최근에 잘해야지 뭐. 그냥 내가 보기엔 솔샤르 까는 거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보기엔 그냥 솔샤르 까는 거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성적은 파리의, 아니 성적이란다. 지금 보시는 이제 선수는이라 해야 되는데, 선수는 이 파리에서 뛰고 있는 파르데스 미드필더죠. 네, 아르헨티나 국적의 그 제니트에서 넘어온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이적료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 1월달에 파르데스가 4천만 유로, 530억의 이적료로 제니트에서 파리로 이적을 했고, 그 중에 이제 150만 유로, 20억 정도가 이적료 조항에 따라서 이제 파르데스가 커왔던 이 보카 주니어스로 이제 지급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보카 주니어스 쪽으로 이제 20억을 넣겠다, 조항이니까 했는데, 좀 그 20억을 3회 분할로 좀 줘도 되겠냐, 기한은 지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1회분인 그 20억에 3회 분할 해가지고 7억씩 나눠서 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보낸 7억이 해커에 의해서
도둑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보카 주니어스가 니들 왜 돈 안 주냐? 하니까 아니 기한 지킨다며 3회 분할 20억 그 얼마 되도 않는 거 3회 분할 하게 해줬으면은 기한은 지켜야지 하니까 파리에서 뭔 개소리야 돈 줬는데 보냈어 파했는데 이게 보카 주니어스가 받고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파리가 보낼 때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카 주니어스 뭔 개 씹소리냐고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리 쪽에서의 이제 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보카 주니어스 쪽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파리 쪽에서는 이제 7억을 날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금 제 금액 이체하면서 보카 주니어스는 지금 받았다고 하고 지금 받았다고 하고 일단은 파리 쪽에서 7억이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야 야 쟤네 돈도 많은데 뭐 7억 뭐 저거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당연히 신고하고 이 해킹범도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해커가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돈만 잃은 거예요.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다음 소식은 이제 파리의 알킬라이피 회장이죠. 이 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파리의 회장을 맡기도 하지만 빈 미디어 그룹, 이제 빈 스포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빈 스포츠를 관리하는 빈 미디어 그룹 회장이기도 한데 이 알켈라이피가 2026년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피파 사무총장 이 제롬 발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스위스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결국은 무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뇌물 받은 놈, 뇌물 준 놈. 근데 이 준 놈은 뭐 변호사를 잘 꾸렸는지 무혐의 나왔고요. 이 양반은 벌금도 몇 억 내더라고요. 돈도 받았고. 둘 다 나쁜 놈이야. 씨. 첼시의 하킴 지에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번니를 3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첼시는 번니 홈인 터프모어에서 열렸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첼시는 3승 3무 1패, 승점 12점으로 원래는 10위에 있었는데 7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하킴 지의 선제골이 지난 이제 챔스 크라스노다르 경기에서 이어서 두 번째 연속 득점이긴 하지만 이 번니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리그 데뷔골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킴 지어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첼시가 좀 좋고 하킴 지어도 분위기가 좋고 잘해주면 좋지 뭐.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이 풀타임을 뛰면서 루빈 카잔이 리그 2연승을 거뒀습니다. 6번이에요. 저 6번. 저 자리에서 항상 뛰고 있어요. 루빈 카잔은 저번 주말 아스날 툴라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고 루빈 카잔의 황인범은 이날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팀 승리를 함께했습니다. 루빈 카잔은 전반 20분과 22분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리의 분위기를 가져갔고 후반 8분에 세 번째 골을 기록해서 3대0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아스날 툴라가 만회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3대1로 그냥 경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황인범은 여전히 잘 해주고 있어요. 불공국이라 불금이 있네. 다음은 아씨 안 보이네. 레알의 벤제마와 비니시우스가 득점 후 껴안으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레알은 라리가 7라운드 승격팀인 우에스카와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했고 현재 라리가 1위입니다. 이날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벤제마는 선발 출장했고 비니시우스는 후반 15분 경기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둘은 30분간 8번의 패스를 주고받았으며 후반 막판 벤제마의 골 이후에는 서로 껴안으면서 불화설을 일축시켰습니다. 일단 이 불화설이 뭐냐면
벤제마가 같은 국적인 이 풀백인 맨디와 이제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둘이 이제 불어로 얘기했어요. 같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근데 그 주변에 비니시우스가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터널에서 이야기가 공개가 되었고 그때 비니시우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벤제마가 맨디에게 말하길 야 비니시우스에게 공주지 마. 쟤는 상대팀 선수와 다름이 없다. 우리 팀 선수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한 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도 많은 비판을 또 받았고 이슈도 올라오면서 네, 벤제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특히나 비니시우스는 어린 선수잖아요. 되게 벤제마는 노장 축에 들어가는 선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선수에게 뭐 좀 더 이제 뭐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패스 주지 말래요. 아무튼 사고 치는 놈들 항상 쳐 보면은 사고도 항상 치는 놈들 쳐 보면은 이번에는 패스를 좀 주고받았지만 저번에 이제 비니시우스 짰을 때는 벤제마가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한 번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뭐 이번 그 욕 처먹고 하니까 뭐 이번 일부러 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혼을 발표한 메건 라피노와 수버드의 소식입니다. 월드컵 2회 우승자인 메건 라피노와 WNBA 농구 스타 수버드는 약혼을 발표했고요. 40살의 수버드는 35살의 라피노가 무릎을 꿇고 왼손에 반지를 끼우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두 이제 여성분은 미국인인데 3년 넘게 연애해 왔고 라피노는 미국 대표팀에서 2015년과 2019년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고 2019년 여자 발롱도르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 수버드는 이제 올림픽에서 4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고 이번 시즌 무릎 부상으로 한 번도 이제 나오지 못했었는데 최근 이제 시애틀 스톰과 함께 자신의 4번째 WNBA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원래 여자 농구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WNBA 진출했던 선수가 있어요. 정민선인가? 그 여자분? 그분이 뛰었던 팀이 저 시애틀 스톰일 거예요. 네. 내 기억이 맞다면. 네, 기억이 나네. 그때 정민선 맞나 이름이? 무슨 선인데? 정민선? 정민선? 아무튼 이런 이름이었어. 그분이 이제 WNBA 진출했었죠. 근데 어디야? 되게 멋있다. 바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바다 보면서 수영하면 쩔겠다. 씨. 가와사키 프론탈레 전설인 나카무라 켄고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합니다. J리그에서 뛰고 있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미드필더 나카무라 켄고가 가와사키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전날 40살 4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선발 출전했던 FC 도쿄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직후에 본인은 40살 때쯤에 은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카무라는 2003년 당시 제2리그 2부 리그였던 팀에 입단해서 특유의 넓은 시야와 판단력, 좋은 패스로 볼 컨트롤 등의 기술로 두각을 나타냈고요. 다양한 종류의 패스 기술이 강점으로 꼽혔으며 2006년 이비차 감독 시절에 처음으로 일본 대표팀에 소집이 되어서 10월 4일날 가나와의 경기에서 그 2006년 10월 4일날 가나와의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도 참가를 했고 A매치 통산 기록은 68경기에서 8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엄청 존경받는 선수기도 하고 일본 자체가 이 노장 선수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은 리그예요. 그래서 굳이 꼭 노장 선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좀 내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실력적으로 실력이 있어? 아니면 쓸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있어 하면은 무조건 데리고 있죠. 특히나 나카무라 켄고는 가와사키 프론탈레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기도 하고 또 2부 리그에서 있던 팀에서 결국
1부 리그로 올라갔고 1부 리그로 올라가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우승을 했으니까 현재는 이 정성용 골키퍼가 있는 클럽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 뭐 이 선수가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명탐정 코난 그 작가가 엄청난 축구 팬인데 나카무라 켄고를 많이 좋아해요. 나카무라 켄고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나카무라 켄고가 그 이제 누구야 엔도 간바오사카에서 오래 뛰었던 엔도 하고 나카무라 켄고하고 몇 명이 그 제1리그 선수로 그 명탐정 코난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극장판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 시리즈판에도 나온 적이 있고 거기서 뭐 약간 되게 약간 잘생기게 미화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그렸어. 그래서 이제 코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코난 좋아하거든요. 코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날 거예요. 네. 그래서 애초에 그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꼬맹이가 벨트에서 공 나와가지고 막 그 슈팅 때리잖아. 파워 슈팅 우다다닥 이거. 그래서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 J리그 관련돼 있는 뭐 그 주제 편도 많아요. 축구 관련된 것도 많지만 J리그 관련돼 있는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좀 많이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극장판에서 봤던 게 기억나네. 아무튼 켄고도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은돈벨레가 손흥민과 케인이 잘 맞는 이유는 경기장 밖에서도 매우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자 영국 뉴스에서 은돈벨레가 인터뷰한 게 올라왔는데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고 은돈벨레가 답을 하기를 이 둘의 합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으며 그들은 경기장 밖에서도 잘 지내고 있는데 항상 함께 훈련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둘 다 그 공격수 본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뛸 수 있는 시간도 분위기도 맞춰져 있고 이 두 선수 모두가 매우 기술적인 선수들이며 그들이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우리 팀에는 아주 좋은 순위가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과 케인이 아주 친하다. 정말 경기장 밖에서 심지어 경기장 밖에서 친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둘이 얼마나 친한지는 그 느낌 그 있잖아. 손흥민이 그 이제 헤더골 넣었을 때 케인 보고 네가 어시스트 해준 거 맞냐니까 케인도 정말 활짝 웃으면서 나다 그래 나다 그게 나다 하면서 이제 고개도 그게 흔들고 오니까 손흥민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껴안는 그 이제 움짤도 많고 그 움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또 화제된 게 아니라 영국 현지 내에서도 정말 잘 둘이 맞는 것 같다. 영혼의 파트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들이 많았죠. 최근 경기에서는 이제 뭐 손흥민은 골은 없었고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었고 케인은 이제 PK골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지쳤어 일단. 너무 많이 뛰어. 지칠만해. 그리고 그걸 못했다 해서 뭘 할 수 없고 모든 선수도 아무리 개쩌는 선수도 매 경기 좋을 수가 없어. 이 정도 좋았으면 좋은 것도 쩌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번 주 중에도 또 이제 유로파리그 또 원정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빠. 바쁘고 진짜 할 거 많고 진짜 숨 제대로 쉴 수 있는 틈이 없어. 틈이. 하다 보니까 좀 바쁩니다. 힘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박지성이 처음 맨유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난다. 맨날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그때 박지성이 어시를 하고 하면은 막 네덜란드 대표팀의 반니스텔로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막 루니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어우 이제 지성아 잘했다. 네가 패스 줬구나 이 새끼. 아우 잘했어. 그때 맨 처음에 막 아직도 기억나. 경기도 기억나. 풀럼전인데 박지성이 루니한테 어시스트 해줬는데 루니가 고맙다 달려오는데 박지성이 때린 줄 알고 약간 쫄았던 그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루니 같은 얼굴이 막 달려오면은 놀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는 박지성의 심정도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막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가 저렇게 막 와가지고 잘했다라고 해주고 하는 게 약간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잉글랜드가
그때도 이제 국제대회, 지금은 좀 나은데, 그때는 이제 국제대회에서 별로 별다른 활약이 없었거든요, 성적이. 옛날에 뭐 우승한 거 한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되게 유명한 선수니까, 눈이 플레이가 또 워낙 어마무시했고, 근데 그런 선수가 막 우리나라 선수에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은, 네. 그런, 주장이잖아요? 대한민국 주장. 잉글랜드 주장. 약간 뭐 격세지감 같은 느낌? 그래서 또 이 장면이 이런저런 느낌이 나게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맨유가 아스날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그냥 뭐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PK로 오바메양이 골 넣고 끝났고요. 내가 경기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아스날이 좀 많이 잘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그래서 아스날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점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맨유부터 패배한 맨유가 데이아가 5점, 완비사카 4점, 린델로프 6점, 맥과이어 6점, 쇼 6점, 프레드 4점, 맥토미니 5점, 포그바 5점, 부페 5점, 그린우드 5점, 레시포드 5점, 서브로 교체로 나왔던 마티치 6점, 카바니 5점, 반더비크 7점. 네. 반더비크가 맨유에서는 가장 교체로 나와서 평점이 높았고요. 스카이스포츠예요, 평점은. 아스날은 레노 골키퍼 8점, 홀딩 8점, 가브리엘 9점, 티어니 7점, 베일린 8점, 엘렌이 8점, 파티 9점, 사카 7점, 윌리안 7점, 라카시트 8점, 오바명 7점. 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맨 오브 더 매치가 토마스 파티였습니다. 파티가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네, 그냥 댓글에 맨유 팬들이 이제 운 좋았다, 아스날, 뭐, 이렇게, 누가 그런 식으로만 쓰면은 주접사지 말라고. 연병 떨지 말라고. 맨유 존나 못했는데 지들이 한번 봐준 것처럼 얘기하냐고 하면서 욕 많이 먹더라고요. 아스날이 그냥 경기 스탯으로 봐도 다 나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맨유 OT 원정 가서 승리를 쌓아왔습니다. 포그바는 아스날이 맨유에게 1대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자신이 했던 실수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포그바는 OT에서 아스날에게 1대0으로 친 원인이 자신의 멍청한 실수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맨유는 홈에서 48년 만에 최악의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후반전 포그바는 베이린에게 파울을 범했고 마이크 딘 주심이었는데 PK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바메양은 골을 넣었고 아스날은 2006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OT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2006년 9월 이후로 벤거 있을 때죠. 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는 4경기 동안 1무 3패 기록 중이고요. 첼시와의 0대0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조리 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재 맨유의 순위는 15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실책이 맨유가 홈에서 진 가장 큰 이유라 포그바가 밝혔는데 베이린에게 살짝 터치한 걸 본인도 느꼈고 박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는데 터치하고 나서 느낌이 났대요. 몸에 닿은 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PK를 내주면 안 됐었는데 자신이 실수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메양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 선수로서 맨유 원정에서 PK골을 넣은 최초의 아스날 선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이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 막 옛날 그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프리미어리그 개편되고 나서 아스날 선수로서는 OT 원정에서 처음으로 PK골을 넣은 선수라고 하고 한 번도 안 찼던 건 아닌데 과거에 아스날의 질베르토 실바 그리고 반페르시에가 OT에서 PK 찬스가 있었는데 둘 다 네. 실패하는 바람에 이번에 골을 넣은 오바메양이 아스날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개편 이후 OT 원정에서
PK골을 넣은 첫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ESPN 방송에서 토트넘의 케인을 향해서 목소리가 이상해서 듣기 싫다라고 조롱한 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149골, 149번째 골을 신고하면서 역대 득점 10위에 올라섰고 영예로운 기록을 달성한 케인을 향해서 외국 언론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ESPN은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토트넘의 이 케인의 목소리가 별로다 라고 이야기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ESPN에 출연한 마크 오그든 기자와 진행자였던 알렉시스 누네스가 케인의 득점을 언급하면서도 케인에 대해서 뭐 좀 지루하다 하면서 이제 제스처가 막 손사래를 치는 모습, 그 케인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라는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욕 먹을 만하죠. 목소리가 뭔 상관이야? 이상하면 어쩌건데. 별의별 애들 다 있어요, 보면 진짜 세상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 리버풀 부상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비 케이타와 마팁이 풀 트레이닝에 복귀했다라고 클럽 감독이 확인했지만 리버풀은 이번에 이제 내일 새벽이죠. 아탈란타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출전을 이들이 할지는 좀 조율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D조 3차전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이탈리아 베르가모를 방문할 것이고 케이타와 마티프가 주말 웨스트햄을 상대로 했던 경기에서 그때 이제 리버풀이 이겼죠. 2대1로. 그 다음에 멜우드 훈련장에서 이 마팁과 또 케이타가 풀 트레이닝에 합류하게 되면서 몸 상태는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약스 팀이 챔스 조별리그를 펼쳐야 되는데 아약스가 이제 팀 내에서 11명이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약스는 챔피언스리그 덴마크 원정을 앞두고 있고 1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덴마크로 이동은 17명만 할 예정인데 클럽은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아직 누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약스의 타티치, 오나나 골키퍼, 클라센, 그란브레츠 이런 선수들이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 내 세 번째 골키퍼만 현재 이동한 상태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2차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결과가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또 양성 판정 받았으니까. 네. 라이언 긱스가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긱스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케이트 그레비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긱스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의 여자친구는 경미한 부상을 입긴 했지만 치료를 받거나 치료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긱스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났다라고 영국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가지가지 한다고, 진짜. 네. 가지가지 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토트넘에서 임대를 간 세스뇽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에서 임대 간 호펜하임의 라이언 세스뇽은 SNS로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호펜하임은 라이언 세스뇽에 대해서 인종차별적 모욕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고 호펜하임은 트위터에 세스뇽이 당한 인종차별적 모욕과 함께 우리 호펜하임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한다. 그게 인종차별이든 뭐든 차별 자체를 거부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에휴, 어린 선수인데